이런 수익률 결국은 이게 우상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자본주의가 성장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근반 이런 시스템인 기업의 지분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제가 오게 된 거는 이제 저스트 킵 바잉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왔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도 주로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은퇴자들이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지, 은퇴 예비생들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금 투자와 연금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좀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투자 교육을 하는 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저스트 킵바잉이라는 책의 감수를 맡으셨어요. 예. 그래서 또 이 감수를 맡으신 이유가 또 있으실 듯 한데요. 이게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감수는 보통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안이 와요. 네. 처음에도 이제 이 책은 처음에 감수 제안이 온 것이 아니고 저한테 이제 추천사 제안이 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장님이랑 제가 이메일을 하면서 이 책이랑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거든요. 작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이 저널리스트 출신들이 쓴 투자책 같은 것들이 이제 가끔 보게 되면 되게 잘 썼다는 책도 있고, 이게 뭐 이런 책도 있는데, 돈의 심리학은 제가 이제 국내 번역되기 전에 미국 사이트에서 우연찮게 봤어요. 모틸풀에서 우연찮게 보고 몇 개 글을 읽어봤는데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못하는 제가 봐더라도 너무 내용과 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센스 있고 스토리텔링.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이제 그 책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나오겠다 싶었는데 역시 한국에서도 역시 잘 됐고 그다음에 이 책도 제가 보게 되면 돈의 심리학과 비슷한 맥락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는 몰랐었어요. 네. 출판사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사이트 들어가서 이 친구가 운영하는 나이가 굉장히 저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그래서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네, 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블로그를 쫙 읽어봤는데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은 어떤 투자 관련 데이터, 증시 관련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의 근거에서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서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똑똑하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수를 아예 맡으면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왜냐면 좋은 책들 번역 감수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감수하는 과정 자체가 어차피 이런 책은 제가 나중에 돈 사서 주고 사서 읽어봐야 되는데 네. 미리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또 꼼꼼하게 보고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은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그 60대 할머니 분께서 내가 투자를 정말 중요성을 깨닫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많은 책들을. 근데 이 책을 이제 읽고 이해하게 됐다, 막 이런 식의 리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이게 굉장히 또 이게 단순한 것 책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투자 책 중에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막 하지만 사실은 워렌 버핏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아인슈타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버핏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전 세계 투자가 중에서도 완전히 아웃라이어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버핏이 더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버크셔웨이를 인수하고 또 이전에 투자 조합을 할 때부터 이분이 20대부터 지금 90 다 될 때까지 한 60년 넘을 때까지의 투자 레코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투자가들은 많은데 60년간의 투자 레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버핏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접근을 가능하고 그 정보에.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기록과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정말 쉽고 단순하면서도 몇 가지 원칙을 잘 지키게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좀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추천사, 감수사, 거기도 좀 보니까
뭐 워렌 버핏처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쵸. 누구나 작은 부자는 웬만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예. 어느 정도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예. 그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다. 예.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80년대 일본이 이제 막 버블기였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재테크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있었어요. 구영한 씨라고. 예, 대만인인데 일본에서 활동을 했던 투자 칼럼니스트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물론 이제 일본은 버블이 꺼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고 제가 좋아했던 얘기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부를 꿈꾸고 현명한 사람들은 소부, 작은 부자를 꿈꾼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뭐 집값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니까 일부 젊으신 분들 중에 뭐 나이 먹은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연끌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시장에 계속 가면 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완전히 꺾일 때 그때 레버리지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단계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건데, 자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요. 뭐 대그룹에 계셨던 우리나라에서 굴지 회사 다니는 젊은 직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빚을 많이 줘서 자살했던 이런 얘기도, 예,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이 이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워렌 버핏의 스승인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당신들이 빨리 부자 되는 법을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할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들 자체를 자꾸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 삶에서 돈이 내 인생을 최소한에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작은 부자를 꿈꾸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명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좀 엄청 운도 따라야 돼요. 네. 운이 없이 큰 부자는 될 수 없어요. 능력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내가 갖고 고민을 하게 되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를 꿈꾸게 되면 그 막대한 운이라는 걸 요소를 내가 해야 되는데, 때들에 되면 이 운의 방향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결합돼서 방향이 바뀔 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국면이 오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아, 네. 그래서 그 소부, 예. 작은 부자, 그거를 또 보면은 대표님께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 예. 계시니까 이게 노후와 또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합리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그 예. 뒤에서 한번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우선 체계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책에서 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마디 말로 갖다 표현하면 네. 이 사람은 뭐냐면 네. 책 제목 그대로요. Just keep buying. 계속 투자하라는 거예요. 네.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S&P 500에 미국의 대표적인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에 매월 적립식으로 계속 쉬지 말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네. 계속 투자하는 것이 당신들이 그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나머지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 사람이 데이터 갖고 다 설명한 거고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잘못된 생각들, 뭐 매수 타이밍이 언제여야 되냐, 내가 언제 팔고 나와야 되냐,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다 이 사람은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이제 한 방송국에서 그 준비를 하면서 지난 11년간의 주식 투자 수익률, 우리가 시장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시장 수익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100, 코스피 뭐 200 이런 거에 지수에 투자하는 거를 얘기하고, 미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이제 S&P 500을 쓰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장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2012년도부터겠죠. 2012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한국의 시장 수익률을 어땠을까를 봤더니 15%에서 17%예요. 이건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를 했으면 정기금 금리밖에 안 됐던 거예요. 10년 동안 15예요? 네, 연 15가 아니고? 네. 누적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인 거죠. 우리 생각하면. 네. 지수 상승률이 10에서 17%니까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금 금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스크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상한다는 그 이론적 배경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크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S&P 500에 투자했으면 제가 보면 26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80년도 이후에 미국의 S&P 500 인덱스 펀드가 처음 나온 게 그전에도 뭐 인덱스는 있었지만 이게 상품으로 나온 거죠. 그 1970년대 중반이거든요. 한 75년도, 7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인덱스 펀드라는 게 네. 처음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품이. 네. 그 전까지 이제 인덱스라는 가치가 이론적으로 있다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인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뱅가드의 S&P 500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를 한 게 70년대 중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배당 수익률이 보통 1에서 1.5에서 1.8%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60% 나왔지 11년 동안 1.5씩 배당금까지 받았으면 아, 여기 포함이 안 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단순하게 제가 지수 상승률만 본 거니까 ETF 상승률만 본 거니까 네. 하게 되면 한 280, 복리 재투자하지 않아도 단순 수익률 계산은 한 280이니까 한 4배 가까이 나온 거예요. 와. 한 시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S&P 500을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냐면 S&P 500 미국 사이트 들어가면 구글에 들어가면 S&P 500 200년치 그래프가 구할 수가 있어요. 200년치 이렇게. 그러면 딱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가들이 분석한 의하면 S&P 500은 한 연평균 8%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연평균 8%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리율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S&P 500에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당신들이 물론 이게 요즘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만 이런 수익률 때 결국은 이게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자본주의가 성장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망할 거고 자본주의가 문제점이 많아서 자본주의가 고장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근간 이런 시스템인 기업의 지분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책이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은 S&P 500은 200년간 올랐거든요. 물론 그 단위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라든가 20년대, 30년대 대공황 시기 이런 시기엔 10년 동안 헤맸죠, 시장이. 헤매긴 했었지만 길게 보게 되면 올랐거든요. 네. 한국은 10년 단위로 봐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런 거 보면 좀 부러운 거죠. 이 책에서도 다시 많이 길어졌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비용에 인덱스에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 하면 한 2, 30년 되는 건가요? 그쵸. 아. 사실은 20, 3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의 심리학에서도 나왔던 어떤 할아버지 얘기 나오시잖아요. 그 주유소에서 아, 네. 이랬던 그분 이름이 아는데 저는 이렇게 성공한 투자가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뭉클했던 적이 없었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갑자기 울컥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분의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도널드 리드. 예, 도널드 리드, 그 할아버지. 이분에 관한 기사들을 다 찾아가지고 네. 다운받아가지고 쭉 읽어봤었어요. 와. 네, 딱 읽어봤는데 그분은 실제 이야기. 예, 진짜로. 예, 취재한 기자들의 과장됨 없이. 예, 거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면서 저는 막 울컥했던 게 이 할아버지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처럼 해서 고액 연봉 직장을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하는 주유소에서 평생 일했고 끝나고 나서 백화점에서 청소부를 일했고 그분이 나중에 도서관에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지역 도서관인데 그 지역 도서관 생긴 일이 최대 기부금이에요. 그분이 제가 80억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왜 거기를 기부했냐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거기서 일하는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병원에 카페 같은 데가 음식을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노인네처럼 보이니까 불쌍해가지고 여기만 있지 말고 도서관 가서 책도 보시라니까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서관을 가본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을 가르쳐줬다고 거기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한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거의 S&P 500에 들어가는 거의 그런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 예, 그다음 엑스모빌이라든가, 예,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이런 종목에서 이분은 자기가 주식을 팔 것이 그 욕망을 느낄까봐 주식을 다 인출해가지고요. 주식 증서를
은행의 비밀금고에다 맡겨놓아버린 거예요. 진짜요? 인출해가지고.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것처럼 그냥 계좌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자기도 왜냐면 팔까봐. 그래서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평생 동안 주식을 사서 모으기만 했지 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 이 사람 메시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냐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저도 그랬거든요. 아, 잘 사고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 건데 이런 분의 이 저자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S&P 500은 평생 사서 모으는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집가처럼 투자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도널드 리드 할아버지가 개인 투자자가 수집가처럼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스템이죠.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부자 되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상당수 분들 그렇게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안정적인 회사를 사서 그래서 계속 재투자해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도 봅니다. 끊임없이 내가 받아서 재투자하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당신의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S&P 500에 매월 적립식으로 예. 투자를 한다면 그 도널드 리드 그분께서 직업이 뭐 아주 막 그런 초엘리트의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거의 돌아가실 때 저도 한 90억, 100억 예, 정도 80억에다 지금 환율 올랐으니까 지금 90억 되실 거예요. 한국은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과 중국 이런 커다란 어떤 경제 질서 속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가는 성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한국 투자자들은 저는 환율이 어떻든 간에 내 재산의 일정 부분들은 달러와 같은 다른 나라 통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돈의 크기의 절대값을 생각하는데 뭐 제가 이제 싫어하는 말 중에 가인 얘기지만 뭐 TV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젊은 이들한테 꿈을 꿔라.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얘기하는데 전 되게 싫어요,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경쟁력은 다른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나한테 맞는 일인데 내가 돈도 잘 벌면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내가 좀 보상이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냥 돈이 좋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돈 벌러 갈래. 이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뭐 제 친구 중에 뭐 귀농한 애들도 그런 건데 얘네들은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돈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치를 선택했을 때는 돈을 적게 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난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의 크기로 그냥 줄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데 이 돈이 보상이 적은 일인데도 그거에 맞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네. 그들 보고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100억, 200억이 있어도 이 사람이 이거 자체에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뭐 다른 쳇바퀴 돌리듯 이 돈 버는 과정에 집착하게 되면 그걸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의 크기를 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예. 아, 네. 그래서 S&P 500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어느 정도의 그러면은 뭐 소부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 정도 소부에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되게 손쉬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걸 내가 언제 사지, 언제 팔지,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에요. 투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축은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축은 습관하게 되면 우리가 매월 적금 넣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축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저축 습관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투자 습관을 가르치지 않아요.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타이밍에 온통 고민하고 종목을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든 그냥 늘 저축처럼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다는 것은 시장이 약세장인 거고 강세장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명료하게 보이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약세장에서 사고 강세장에 팔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세장에 시작해서 강세장에서 돈을 좀 벌다가 강세에 꺾이면서 돈을 잃거든요. 왜냐면 약세장일 때는 이거죠. 우리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심리적으로 인간은 그 최근성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경험했던 사건이나 경험이 현재의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약세장이면 약세장에서는 더 비관론적인 얘기가 더 많이 들려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나쁘면 더 나빠질 거고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더 가니까 더 레버리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약세장에서는 전부 다 좀 두려움에 떨고. 근데 우리 딱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아, 원래 약세장에서 서서 강세장 해야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약세장에서 내가 돈을 주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워렌 버핏처럼 코카콜라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0년씩 들고 있다. 하기 어려워요, 저희들은. 어떻게 개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30년씩 주식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네. 저는 그런 인내심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 또 잘 아는 투자가 중에 이 100세까지 펀드 매니저를 했던 어빈 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그 워렌 버핏 스승의 이 사람은 대학교 조교였던 사람이에요. 어빈 칸이라고. 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은 100세까지 투자를 하셨어요. 네. 실제 자기가 현업에서. 그 최장수 펀드 매니저예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와.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그 구글도 검색을 해보면 이분이 90세 넘어서인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물어봐요, 기자가. 당신은 거의 한 세기 가까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100세. 네? 네. 20대부터 70년 넘게 투자했으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거 같냐, 당신이. 오랜 세월 투자를 했는데. 딱 그 생각 했네요. 딱 하나밖에 없다. 퍼스트 인내심, 세컨드 인내심, 서드 인내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인내심이다. 네. 근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심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매월 내가 기계적으로 이래 약세장일 때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서 넣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걷다가 몇 억을 딱 넣고서 내가 버티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는데 이걸 100만 원씩 쪼개가지고 적립식으로 계속 내가 S&P 500 ETF 사는 거는 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블로그 중에 제가 이웃을 맺은 블로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립식 투자는 무지성적인 투자다. 생각 없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무지성.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투자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투자 습관이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거죠. 양치질을 할 때 뭐 기분 좋다고 양치질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나요? 물론 이제 안 좀 덜 하겠지만 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는 투자는 늘 하는 거고 그거 그냥 S&P 500은 너희들은 그냥 꾸준히 매월 사는 거다 그냥.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더라도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도 보여줘요. 시장 타이밍에 의한 투자 뭐 이런 데이터도 보여주면 결국은 이게 베스트다. 네. 너희들 봐라 이게 200년간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 S&P 500을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달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S&P 500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어떻게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쪼개서 그냥 사면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이제 환율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요즘 이제 한 1,400원 넘어가면 사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500원이었으니까 지금 1,400원이면 엄청 높은 거죠. 그 환율만 놓고 보면 준 금융위기 단계예요. 예? 이게 사실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적인 정책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금리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의 이제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제 살아남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봐요. 뭐 환율은 더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근데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가 이제 환율 전망이라는 것이 예,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그래서 누구더라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환율 전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꼬듯이 한 얘기예요. 사람들의 이제 IQ에 따라서 다음 내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심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옵니다. 당신 IQ 얼마입니까? 180인가 200인가 그러니까 당신은 똑똑하니까 물리학 같은 걸 하시라고 자연과를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이제 IQ 한 150인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IQ 얼마예요? 그러니까 150이니까 당신은 다음 세상에 경제학자로 태어나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IQ 80인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IQ 얼마니까 80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음 세상에 환율 예측 전문가가 되시고 그러니까 경제학자 이게 의미가 없다. 못한다. 이 얘기를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당대 경제학자인데도 환율 예측은 상당히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다라는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특수성.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잖아요. 한국은 이제 뭐냐면 주식, 채권이 부동산까지 다 오픈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은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60%를 차지해요. 그 60%도 중국과 미국에 다 엮여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초대강국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저를 욕하시겠지만 한국은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과 중국 이런 커다란 어떤 경제 질서 속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가면 성장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문제도 있고 탈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해온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엄청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까지 온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와, 그래요? 예. 유일해요? 딴 나라들은 전부 다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에요.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거지. 대단하다.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였고, 네. 지금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그 제국주의 국가거나 아니면 스위스처럼 독립국가거나, 이렇게 굉장히 뭐, 룩셈부르크가 제일 잘 사는데 굉장히 뭐 서울보다도 작은 나라니까 이런 것들 어떤 세계 경제 질서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천연자원도 없이 또 전쟁을 겪었고, 여기서 이제 3만 달러까지 온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 범주에서 지금 개발도상국이 아니지만 한국은 아웃라이어 중에 아웃라이어예요. 예? 한국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 구조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 그건 경제학자 분들의 영역이고, 저 같은 그냥 우리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경제 구조가 뭐냐면 높은 변동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 경제 동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것이 환율 문제가 되는 나라예요, 항상.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 투자자들은 저는 환율이 어떻든 간에 내 재산의 일정 부분들은 달러와 같은 다른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앞으로는 또 하나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은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 사회 앞으로 장기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가 고령화로 인한 정부 재정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작.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건강보험이 올라가지고 지금 불만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데서도 뭐 한다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신데. 예, 이제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비는 75세 이후에 평생 동안 썼던 의료비의 50% 이상을 씁니다. 이거 우리 75세 이후로 우리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거든요. 50%? 예, 65세부터 75세까지 우리가 정기 고령기라고 그러고 75세 이후로 후기 고령기라고 그래요. 후기 고령기에 한 50 내지 50% 이상을 다 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좀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럼 한국에서 인구 구조에서 한국은 뭐냐면 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그죠? 근데 네. 지금 55년생 분들이 지금 몇 년 67세예요. 네. 58년 개띠 분들이 9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55년생부터 우리가 74년생까지 한국이 1,600만 명이 돼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고. 네, 3분의 1이 넘어요. 우리 남한 인구에. 그럼 이분들이 75세 되는 시점, 한 앞으로 10년 뒤부터는 매년 거의 뭐 몇십만 명씩 75년 후기 고령기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0%. 그렇죠. 그럼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부터 20년간에 걸쳐서 후기 고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고령화 제일 심한 게 일본 정도 참고할 수 있는데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리스 우리가 이제 남부 유럽에서 옛날에 재정이 위기가 왔던 그리스보다 빚이 더 많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자기네가 발행한 부채를 다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죠. 그리스는 외화 부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다른 나라에 지금 빚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엔화라는 것 자체가 뭐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글로벌 통화거든요. 세계 3대 글로벌 통화입니다. 그죠? 달러, 유로와 이제 엔화까지가 이제. 근데 이제 요번에 그게 깨진 거죠.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항상 엔화가 올랐는데 요번에 같이 떨어진 거죠. 미국만 버티고 지금 다른 현상이 나타난 건데.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얘네가 89년, 90년대 주식 부동산 껍을 커지고 나서 얘네가 한 30년간 헤맸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얘네들이 재정이 나빠진 게 과연 어떤 원인이냐. 탄생의 버블 붕괴냐. 그게 아니에요. 얘네가 버블 붕괴 때는 재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론 구과장한테 구조장하면서 공적자금 넣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얘네들의 재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비용이에요. 그래요? 예. 복지비용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 당시에 그래도 해외 투자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한때는요, 우리 이전수지라고 그러죠. 해외에서 투자해놓은 것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돈이
스트레스 번 돈보다 많은 애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 이전 수지가 그렇게 많은 적이 있었어요. 와, 예? 예? 뭐 무역 수지보다도 네.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네. 일본은 그나마 그 당시에 벌어놓은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해외를 샀으니까. 예, 그 위기도 맞았고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된 거는 전무후무한이거든요. 미국이 대공황이 있었지만 10년 안쪽에 했었거든요. 20년대도. 20년째 디플레이션 경제였으니까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계속 우리나라 학자들 많이 분석해 놓으셨어요. 일본 저도 뭐 전문가 아니고 그분들 보는 자료를 보는데 고정비는 복지비는 고정비 같아가지고 잘 안 줄어요. 늘면 늘지. 네. 자녀 교육비 같은 거예요. 표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가 뭐냐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이거 실버 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약속을 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그 초대 총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실은 이 민주주의는 한계가 많은 제도다. 자기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우리가 투표제도는 한계가 많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한테 표 두 개를 주고 두 표를 주고 노인들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다. 와. 왜냐하면 노인들은 현재를 위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은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와, 네. 국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그 말을 믿거든요. 되게 저는 굉장히 인사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냐면 투표 행위들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게 되면 굉장히 보수화된 경향이 나타날 거예요. 보수화라는 게 정치적인 보수화가 아닌 거죠. 현재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보다는. 와.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그런 재정적인 리스크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안 오는 게 좋죠. 그렇죠. 우리 리스크가 많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부 자산 해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특히 ETF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환율을 가지고 내가 그런 비중 조절의 문제인 거지. 내가 환율 전망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한테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하나도 안 바꾸거든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냥 해외 자산 비중이 있는 거 환율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환율이 안정되고 그러면 또 거꾸로 주가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그러면 환율이 20% 깨지고 주가 20% 또 똔똔이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주가보다 환율에서 똔똔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네. 아, 네. 그래서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 대표님께서 그 포트폴리오의 90%를 주식으로 갖고 계시고 그걸 말씀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러신 거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매입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한 20년 정도부터 제 금융자산의 80 내지 90%가 다 주식형 펀드 같은 거예요. 저는 개별 종목 할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운용사 소득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할 수도 없거든요. 저희는 ETF 같은 걸 할 수 있고 펀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거의 주식 비중을 80 내지 많을 때는 90, 적어도 한 7, 80 요즘 많은 편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분들은 한 5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50 정도. 최소한 50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50 내에서 어디에 넣을 거냐? 라는 고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정말 투자 경험도 없고,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그냥 S&P 500 ETF 사시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이 책의 저자처럼. 왜? 비용도 제일 싸고. 그러면 배당도 지금 요즘 배당 수익률 올랐을 거예요. 요즘 배당 한 1.8 나올 거예요. 매년 지금 사면 매년 1.8씩 받을 수 있고. 예? 네. 그렇잖아요. 네. 배당 받을 수 있고, 적립식 사기도 좋고, 그렇게 근데 내가 더 지식이 있어서, 나는 섹터에 성장률 ETF라든가 가치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좀 가져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캐시플로우가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노후 설계의 본질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금저축 계좌 같은 데도 S&P 500 사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매월 그냥 꾸준히 투자하시고 해서 투트랙으로 가시는 게 우리 월급 받으시는 젊은 세대분들이 여기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시절에 정말 주식 투자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을 일찍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약간 사실은 부러운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자체는 제가 제 분수를 빨리 알았어요. 내가 저들처럼 잘 능력이 안 된다는 거를. 저 사람들처럼 내가 저렇게 종목을 저렇게 올라가지고 저렇게 투자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거를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펀드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S&P 500 비중 많이 늘려놨어요. 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저비용에 시장 수익률만 되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냐면 20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매월 한 달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한 달도 제가 걸러본 적이 없어요. 20년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10만 원, 5만 원을 하더라도 계속 하여튼 넣었어요. 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똑같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사람 얘기 많이 공감한 게 이거는 똑똑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S&P 500에 적립식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그냥 내가 적금 넣듯이 와. 하면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내가 제 주변에 그 친한 형님들처럼 뭐 100억 이상 재산감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회사를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난해지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더 많거든요. 네. 막 이렇게 막 부자 된 방법은 전 능력도 안 되고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수단이 다양스럽게 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뭐 20년 전에 적립식 투자하고 싶을 때 인덱스 펀드 투자하고 싶어도 인덱스 펀드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S&P가 어디서 투자해요. 미국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그런 너무 수단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가 됐으니까 올해 저는 요즘 같은 때는 좀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벌려놨었는데 펀드도 또 저희는 투자 교육도 해야 되니까 저는 펀드 종류 많이 가입할 때 50개 되거든요. 뭐 5만 원도 넣어보고 만 원도 넣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이 펀드가 어떤 걸 보려고.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굉장히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줄여가고 있어요. 좀 압축해서 단순화시키려고 지금은.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 타이밍 투자보다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냥 투자는 그냥 내가 적금 넣듯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물론 제 경우에는 20년 동안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와, 그게 20년 넘게 또 투자를 해오시고, 네. 현재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서 S&P 500을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요, 대표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이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대표님으로 계신데, 예. 그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예.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연령대별로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네. 이 책 저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그냥 캐시플로우예요.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소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내가 뭐 임대 사업도 그것이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인 거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요즘 리츠 많이 빠질 리츠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월 이자 지급 시 채권도 요즘 인기인데 이런 식의 뭐 내가 그냥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자산을 내가 갖고 있거나 두 번째 상품 자체가 그 근본적으로 나중에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 그래서 연금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면 나중에 이건 내가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키는 자산이 돼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세 번째는 방법은 내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자산을 내가 캐시플로우 있는 자산을 바꾸는 거죠. 대표 주택연금 같은 거죠. 내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갖다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니까 이걸 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버리면 내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캐시플로우가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노후 설계의 본질이에요. 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죽을 때까지 내가 현금 흐름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방법은 세 가지인 거예요. 다 아는 방법이에요. 캐시플로우인 자산을 내가 갖고 있거나, 그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캐시플로우를 받을 목적으로 내가 그 자산을 그래서 꾸준히 영업처럼 모아놓거나, 있는 자산을 캐시플로우 자산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연금, 뭐 주택연금, 이런 거고 우리가 뭐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라든가 리츠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를 내 재산 규모에 맞게 어떻게 꾸준히 쌓아가느냐. 이것은 이제 각자의 방법이겠죠. 네. 어떤 보면, 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블로그 같은 걸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30대 분들인데, 배당주만 사서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30대부터 리츠 이런 거 사서 모았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깊숙해요. 저도 가끔 들어서 보거든요. 야, 이 젊은 친구가 처음에 30대인데, 자기가 이제 뭐 배당으로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자기가 이제 뭐 리츠나 이런 거 고배당 주가가 또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벌써 30대. 네, 30대부터 만약에 전 그러더니 이런 양반은 세상을 20년 동안 사서 모으면 얘는 은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런 주식이 많지 않은데 미국은 이제 배당 성장주들이 많아요. 배당을 매년 증액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25년을 매년 올려주는 걸 배당 귀족주라고 그래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ETF도 나왔는데 배당 귀족 ETF도 미국. 근데 50년 이상 증액한 걸 배당 킹 종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70년은 배당금 증액시켜준 종목도 있어요. 와.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배당을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이 분기 배당이에요. 근데 미국의 리츠 같은 것들 중에는 월 배당 리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은 내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현금 흐름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제일 중요한 게 생활비거든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있었던 근로소득에 기반한 자산을 금융 투자 자산으로 전환시켜 놔야지 이거 가지고 내 뺏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거를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인대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ETF 몇 개 섞어서 캐시플로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자해서 돈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S&P 500을 그냥 투자하고, 매월 그냥 무조건 뺏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자기 자신이 좀 어느 정도, 그거는 여러분 완벽한 솔루션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노후 준비에 어느 정도, 왜냐면 또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난 나이 먹어서 나는 중소도시 가서 살 거야. 귀농할 건 달라지거든요. 근데 나는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꽤 돈이 많아야 될 거고.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이제 25배의 법칙 같은 게 나오는 거죠. 25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월 생활비로 400만 원씩 쓰고 싶어. 그러면 이게 1년이면 4,800만 원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25를 곱하면 내가 60세 은퇴해서 90세까지의 총 생활 필요 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계산해보면 13억, 12억. 네, 그 정도 되면. 근데 이 기준은 뭐냐면 50%는 미국 채권에 50%는 미국 주식에 포트폴리오를 짰다는 전제를 하고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년 내가 400만 원씩 인출을 해도 매월 인출을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놓고 해서 S&P 500이랑 미국 국채랑 사놓고서 여기서 내가 무조건 같은 비율로 50% 딱 맞춰놓고 매일 뺏쓰는 거예요. 네. 400만 원씩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다 나오지만 이게 대공황도 거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로 해서 내가 한 13억 정도 되는 돈이 있으면 내가 400만 원씩 빼서 30년 동안 이 돈이 고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국민연금 계산하고 주택연금 계산하게 되면 25의 법칙을 쓰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 같은 거 제가 투자 연금 센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연금 같은 거 있을 때 꾸준히 많이 넣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라든가 지금 연금저축계좌 같은 것들이 지금 건보료 선정 기준이 안 들어가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건보료 선정 기준을 늘려서 한번 건드렸는데 반발이 되게 심했었죠. 어찌 보면 비판하는 게 이중과세거든요. 왜냐면 근로소득을 내가 내고 나서 나온 돈을 내가 연금에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과세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론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총액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 드는 돈은 여러분 근로소득세 다 내고 그렇죠. 순전히 받은 현금에서 내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안 맞고 미국의 401K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한국도 그거 벤치마킹 온 제도인데 미국 애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 미국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더 매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평이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이게 보통 근로자들의 소득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배당 귀족주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넣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최후의 이게 이제 우리가 가계저축률을 그런 지표로 삼거든요. 한 가격이 내가 쓸 수 있는 돈, 재량껏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 정도 내가 저축할 수 있냐서 우리나라가 80년대 저축률이 제일 높았어요. 80년대 저축률이 70년대, 80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이었었어요. 근데 이때는 물론 이들이 저축률 일단 보면은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지 않았었고 고금리 시절이잖아요. 네, 당연히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했고 세 번째 이때 같은 경우는
그 고금리에다가 사회보장 같은 것이 잘 안 돼 있었으니까 안전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되는 유인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저축률이 계속 이제 선진국이 많이 떨어진 경향이 나타나는데 지금 너무 낮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느냐 저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축률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아마 저축률이 요즘 데이터 안 봤는데 10%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가처분 소득에. 네. 내가 100만 원, 20살에 남는데 100만 원이면 거기서 10만 원 저축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못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고, 그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건 저는 이제 그럼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저도 이제, 근데 물론 지금보다 여건이 더 어려우시죠. 근데 저도 이제 30대 초반에 돈도 없었고 이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서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돈을 벌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 종잣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급여의 한 40에서 50%를, 그리고 막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2년 내에 3년 정도 압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종잣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연금 같은 것들은 좀 능력도 넣으시고 그래서 내가 추가로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막 너무 길게 모아서 적금도 3년짜리 같은 거 가입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일 생긴다고. 예를 들면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압축해서 돈 1,000만 원 확실히 모으고. 네. 그럼 이렇게 모은 돈은 내가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힘들게 못 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돈에도 심리가 개입이 되잖아요. 네. 정서가. 그 돈 가지고 그럼 내가 그때부터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 연금저축계좌 같은 데서 S&P 500 사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매월 그냥 꾸준히 투자하시고 해서 이 투 트랙으로 저축해서 종잣돈 만들고 연금 같은 거 통해서 그냥 꾸준히 내가 능력껏 쭉 넣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시는 게 저는 그 우리 월급 받으시는 젊은 세대분들이 여기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연금저축계좌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정도. 여유가 되면 더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공제 안 받은 것도 나중에 또 세금 또 안 내니까. 근데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넣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해외 뭐 ETF 같은 거를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는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직구하는 거는 이게 양도소득세 22%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연금 계좌로 사게 되면 이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가기 때문에 세금도 낮아져요. 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투자는 연금저축계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금 측면에서 가장 그 조세 효율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저희들 용어로는. 한도를 넘겨도 좋아요. 그렇죠. 저도 한도서 연금저축계좌는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요즘도 정확히 준다는 말도 있는데 내년인가 아마 될 거예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능력이 되면은 150만 원씩 넣어도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안 받은 거는 그냥 인출하면 돼요. 상관없어. 그 공제 안 받은 금액은. 근데 원금은 인출하면 원금은 세금이 없거든요. 거의 이자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이 생기는 거지. 원금은 내가 안 받았으니까. 그럼 1,8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다 넣어도 월급쟁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그러면 1,800원, 제 생각엔 1,800원 함도 채우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소득이 꽤 많아야 하실 거니까. 그래서 뭐 하다가 돈 생기면 추가 넣어도 돼요. 추가하고 또 빼도 써도 되고. 네, 내가 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는데 그것도 넣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내는 원금은 어차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출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쵸. 하나만. 네. 그리고 S&P 500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 종류가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막 되게 많아서. 이 책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어셋 얼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 그 어셋 얼로케이션인데 여기 나오는 게 어셋 로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어디다 위치시켜서 운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에 내가 펀드 같은 걸 걷다 넣어서 운용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펀드 따로 가입할 거냐.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절세 계좌에서 놓고서 운용해서 인출해 나가는 전략이 훨씬 효율적이죠. 뭐 미국이도 우리나라. 그러면 이런 게 좀 한국 주식시장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좀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11년간 만약에 과거 11년 동안 한국 시장의 인덱스에 내가 투자했었으면 돈을 별로 못 벌었겠죠. 거의 못 벌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기업 지배구조 논란들이 좀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기업들이 뭐 자회사 상장할 때도 대주주에 유리한 쪽으로 하고 소액주주들은 좀 손해를 보는 이런 기업들 사례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배당도 뭐 배당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기업이 뭐 배당만 줘서도 안 되고 기업 성장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고 중국이나 대만보다도 낮아요. 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것들을 이제 이것도 뭐 논란이 있는 주제긴 하지만 미국에선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자사주 속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일부 대주들은 또 자사주를 파서 재테크를 해요. 회사 내부 사정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사주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예 없애버리면 내 지분율이 올라가서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돈이 잠겨버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크게 아울러서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문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 대주주들이 이들과 이제 어떤 동반자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기업들도 증권시장에 와서 자금 조달만 하는 창구로 쓰는 것보다는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업 성장의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벤처기업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본시장이라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생태계가 굳건을 해야만 신규 젊은 꿈있고 도전정신에 가면 젊은 창업가들 기업을 차려서 이들이 성장을 시키면서 경제적 보상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고 이 시장 자체에서 기업들이 자금 인출만 해가고 자금 조달만 하고 소액 주주들을 막말로 좀 무시할 경우에는 이들이 떠나버리면 계속 투자하고 막 해외로만 가면 해외 자산만 가져가게 되면은 이 장기적으로 이 젊은 기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에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좀 기업들이 이제 좀 소액주주들을 좀 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주주와 똑같이 하는 구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요, 대표님. 저스트 킵바잉 전략을 그 나스닥 100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도 좋죠. 근데 저는 왜 S&P 500을 더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그 S&P 500은 이미 200년간 검증이 된 데이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대신하진 않아요. 뭐 근데 현재까지는 그래 왔어요. 두 번째로는 S&P 500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인덱스가 인덱스 투자가 좀 어렵냐고 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20년 넘게 된 삼성전자가 계속 1위예요. 어찌 보게 되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밑에 뭐 네이버가 3등했다 9등하고 이런 변동만 있는 거지. 미국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의 S&P 그 시가총액 기업들의 상위를 10년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은 10년 동안 10위 안에 들어가 계속 눌러붙어 있는 경우에는 버크셔에 대한 MS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여러분들 구글 없었어요. 애플도 미국의 상위 랭킹 20년 전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S&P 500은 계속 재조정을 해줘요. 업종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S&P 500은 인덱스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일어나는 펀드 같은 거예요. 미국의 대표 기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는 거지. 만약에 그냥 똑같은 기업만 계속 납뒀으면 당연히 망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미국에서 아니지만 노키아가 한때 우리가 투지폰 시절에 전 세계 글로벌 부동의 넘버원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60년대 가게 되면 코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코닥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습니까, 과거에. 뭐 그때 제록스가 안 들어가 있었겠어요? 그쵸? 다 빠져있잖아요, 지금. 조정을 다 해준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 산업 구조가 맞게 변하면. 그만큼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S&P 500이 나스닥 100보다는 개인 투자한테 좀 더 안정적인 거죠. 나스닥 100은 기술주 위주니까. 여기는, 물론 지금 S&P 500도 기술주 비중이 제일 높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래서 소비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뒤섞여 있는 거죠. 물론 나스닥 100에도 소비재 기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미국은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옮기지 않으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워렌 버핏 옹께서, 굳이 몇십 년째 계속 S&P 500을 사라고 하시니까, 우리 나스닥 얘기는 안 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분이? 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부인의 재산은 전부 다 90%는 S&P 500에 넣고 10%는 미국 채권에 넣어라. 근데 유언장도 이미 써놨으니까 우리가 버핏이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S&P 500에 대해서 저희보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냥
버핏 옹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1,600만 원, 1,800만 원 거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S&P 500을 저스트 킵바잉 하는 게 좀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 채택해서 가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또 전략 중에는 핵심 이성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뭐 근데 S&P 500 말고서 딴 것도 하고 싶어 그러면 S&P 500 기본 깔고 한 10만 원씩 넣고 10만 원은 다른 걸 내가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저는 S&P 500 쓰는 것은 시장 수익률에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목 교체도 알아서 해주고 그다음에 장기 트랙 레코드도 있고 또 게다가 비용도 제일 싸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그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만능이라는 건 아니에요.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은 다른 투자 대안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투자 이제부터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주식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S&P 500을 좀 사보면서 감을 좀 익히시는 것도 더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 또 저희가 또 그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을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노후에도 아까 그 주택연금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주시고요. 요즘에 좀 부동산 좀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집값을 둘러싸고 이제 굉장히 많은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망이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어마어마한 강세론자들의 승리였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강세론장을 하셨던 분들이었고, 그 약세론을 펼쳐신 분들은 다 시장에서 이제 밀려나신 거죠. 요즘 다시 이제 약세론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몇 가지 변수는 부동산 시장에 유리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 지금은. 일단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계속 인구구조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2025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 5명당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난 5사람 중에 1사람이 65세 이상인 게 지금 우리부터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배움 세대들의 자식들이죠. 배움 세대들의 자식들이 숫자가 많고, 배움 숫자마다 당연히 많겠죠. 이분들이 연끌을 했어요. 능력 있는 분들은 사줬던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연끌을 해서 내가 보면 추가적인 이들의 인구구조상에서 수요가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받아줄 것인가, 이거 물량을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이제 저희 모셨던 저희 유튜브에 저 김경록 사장님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셔가지고 인구구조와의 관계에서 한번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물론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인구구조는 저렇게 보는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혹시 이게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10년 사이클이라 했을 때 그 전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연끌을 해서 막 사고 이런 현상을 있었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계속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으니까 유리했죠. 유리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인구 구조가 이 자산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유리한 구조에서 이제 불리한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집값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중요한 수요 기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집값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리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게 되면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부터 한국 1년 만기 정기금 금리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60년간 금리가 다 떨어졌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라는 굉장히 뭐 특이한 상황이긴 했었지만 거의 뭐 0%, 1%대까지 왔었고, 그리고 지금 특히 뭐 80년대 이후부터라도 거의 40년 가까이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혹시 올라가는 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자산시장에서 한 3, 40년간 이루어왔던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에 무슨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리해지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금리랑 주식시장의 연관관계가 의외로 높지가 않아요. 주택시장이.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거의 고정금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모금이 거의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변동금리가 생기더라도 이 금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부딪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 80%가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즉각적 반영이 되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그 기준금리 올리면서 그런 발언을 계속. 했군요. 근데 지금 또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니까. 이것은 뭐, 그러면 이러면 소득이 늘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도 소득이 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될 건데, 과연 소득이 늘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다음 뭐지만 일단은 좀 많이 불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몇 가지 변수들이 이제는 좀 불리한 방향으로 터닝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값이 폭락하냐? 뭐 특히 대도시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폭락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폭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뭐 집값이 50% 반토막 나면 좋겠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반토막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경제가 휘청거려. 네,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요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저는 지역 간의 차별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예, 지역 간에. 네. 예, 서울과 지방.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 수도권이 절반이 넘어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서울 수도권에만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더 심해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뭐 소개를 받아서 독서 토론 이런 교양 강좌를 좀 2학기째 하고 있어서요.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졸업하시면 어디 가고 싶나요? 다 서울 가고 싶어요. 수도권으로.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는 뭐냐면 경제개발 시절에는 정부가 자원 배분을 제조업 배분을 울산에다 화학단지 집어넣고 포항에다 철강 넣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뭐 그다음에 거제도 쪽에 조선산업을 넣고 이거 정부가 다 자원 배분을 하는 일방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같이 한 거 이렇게 자원 배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원 배분이 안 되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자원 배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SK 하이닉스도 용인으로 결국은 간다고 하고. 그렇죠. 그 구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젊은 엔지니어들이 너무 내려가면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의 주택 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솔루션을 찾아내지 않으면 저는 그런 분들은 되게 좀 우울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지방의 격차 같은 것들을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출산율 이런 것들도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400조를 썼어요. 근데 더 나빠졌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뭐 돈 몇 푼 주고 뭐 출산 캠페인하고 포스터 몇 장 붙이는 거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 보여주고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미 400조 썼는데 더 나빠졌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은 실패한 거로 판가름 난 거거든요. 20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정권은 물론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에서 그거보다도 이미 낳은 아이들을 얘네들이 더 저비용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 게 아니냐. 지금 사교육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아이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개혁 했고 뭐 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우리가 교육비가 줄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부자 집의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현상이 거의 고착화돼 가고 있거든요. 절반 이상. 고착화 오래됐죠. 고착화되고 있는 이것들을 더 어떻게 볼 거냐 사회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토론 안 하고 이제 사실은 일본도 이 디플레이션 오래 가는데 정치 리스크가 하나의 변수를 꼽아요, 학자들이. 한국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제 생각엔 정치 리스크도 나중에 후세의 경제학자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계속 가신다면 이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분이 또 그 집에 대해서 한 커멘트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 때가 되면 집은 사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에 좀 비춰봤을 때 집을 좀 언제 사면 좋을까. 특히 이제 한국의 무주택자분들이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사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일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봐가지고 언제쯤 이렇게 집을 좀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분은 기본적인 그 스탠스가 네. 뭐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미국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집을 사야 되는 적정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삶과 직업이 모두 안정되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임대로 살아라는 건데 한국 현실은 이렇지는 않죠. 이건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저는
이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어려서 실수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내 집에서 꼭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실수였다. 내가 사는 곳과 내가 집을 소유하는 것도 분리시켜도 되는데 전세 끼고 사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전세 끼고 살고 내가 딴 데 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늦게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가격이 접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대부터 2000년 이후에 부동산 사이클이 두 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끌고 간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이클이 길어졌던 이번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미스가 개입돼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도한 개입으로 이게 뭐냐면 밀이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더 끌고 가버린 거죠. 이건 물론 이제 뭐 저와 생각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분명한 이 자산 가격 자체가 감당할 수준이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전세 끼고 사더라도 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이게 평범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좀 부족한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살고 내가 좀 아껴 쓰면 살 수 있어 이 수준일까? 저는 아니라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림인 거예요. 고민스러운 그림이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좀 괜찮다 그러면 저는 뭐 내 집은 하시라도 뭐 전 늘 그 주의예요. 우리 직원들 보고도 여담이지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부동산 정권에서 정부에서 비판하는 게 정부 평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 아니까 저 정치 있다 관심이 없어요. 다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야든 야든 간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향이. 그래서 이제 근데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첫째 날 제가 직원들 보고 다 그랬거든요. 빨리 집 사라고. 첫 번째 26번 나왔을 때 첫 번째 정책 나오는데 집 사라고 그랬거든요. 빨리 집 없는 애들은 전세 끼고 빨리 사라고. 지금 뭐 서울에 뭐 상계동 같은 데는 전세 끼면 1억도 안 들어가니까 지금 빨리 사라고. 나중에 이거 많이 오르면 골치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오를지 안 오를지 나는 모른다고. 근데 그게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을 생각해보면 이제 집값 좀 올라 초기 국면인 거죠. 2017년?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뭐 시장을 전망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정책이 실패를 됐을 때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 어차피. 오르든 내리든 이게 해지가 돼 있으니까. 내 집을 가지고서. 이 가격 상승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가 이를테면 떨어지는 리스크인데도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 오르면 뭐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2000년대 초반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확 올라버리면 만약에 이 사이클이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래 기다려야 돼. 네,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사야 된다. 라고 직원들 보고 막 굉장히 막 말을 많이 했었죠. 야. 사라고. 그래야 된다, 지금은. 네. 근데, 한 친구 만났어요. 한 친구. 투자연금센터에서도. 네. 네. 아니, 근데 뭐 자기들이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올바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 가격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에 뭐 인플레를 좀 감안해서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억 5천 이런 시기가 다시 올 거라고는 보세요. 집값이요? 예, 그런 기회, 미래. 사실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제 주변에도 여전히 강세론자 형님들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바뀌어서 좀 그분 개인 뉴스 하시니까. 근데 제가 아시는 형님 중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동산을 강세론이 아니신 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부동산 개발업으로 돈을 꽤 많이 버신 분인데 그 형님은 이번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는 어렵다. 저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고 원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누구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의견을 다 천천히 보시고 뭐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건이 된다고. 내가 이제 돈이 좀 있으면 당연히 그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집이라는 게 꼭 가격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택이라는 자산 자체는 특히 뭐 도심권에 있는 핵심 도시권에 있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이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검증되어 있는 거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좀 아니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이게 뭐 또 모르죠. 갑자기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막 저보고 너 지금 빨리 집 사. 라고 그러면 전 지금은 못 사겠어요.
지금은 내가 집이 없더라도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이자를 내면서 견딜 수 있을까? 왜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의 주인이 돼야지 집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쵸. 내가 뭐 강남 살면서 집의 노예가 되면 그래서 강남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가? 뭐 그런 의문 정도 필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시대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갭 이런 걸 우선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네. 이건 이제 뭐 지금 상당히 좀 쉬운 국면은 아니다, 지금은.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많이 떨어져서 막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그러고 30% 정도 되면 거의 패닉에 오는 거고 50%좀 공포거든요. 네. 거의 완전히 이제 패닉 셀링이 30% 이하부터 나와서 50%까지 가는데 보통 50% 역사적 몇 번 없고 보통 20% 정도 떨어지면 지금 20% 떨어진 거예요. 하락장이고 30% 10% 정도 더 떨어지면 약간 이제 완전 약간 패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떨어져도 10%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가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늘 있어 왔어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30%까지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하시는 게 원래 맞다고 보는데 주택이 만약에 30% 빠지면 또 주식이랑 또 달라요. 그렇게 빠지면 그렇게 해서 확 빠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사야죠. 그때는 이제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또 세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둘러싼 채반 변수 자체가 확실히 주택 자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소득의 그 원리금 상환으로 한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이게 여기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아는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두 부부가 맞벌이인데 대기업체를 다녀요. 그러니까 영끌해서 샀어요. 사실 집값 떨어졌지만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요. 왜? 소득이 두 부부가 맞벌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쵸, 성과급 받고 그러면 둘이 다 연간 2억을 버는 거니까, 연봉 2억짜리보다 일이 더 난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세금이 더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연봉이 한 5천인데 연끌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에도 자기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 계속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사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레버리지 투자 그리고 또 앞서서 레버리지 복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그 용어가 조금 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빚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돈을 많이 벌려면 빚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어느 정도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빚을 안 졌던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옛날 집을 살 때도 내 돈에 맞춰 샀어요. 자동차를 살 때도 다 현금 100% 주고 사고 이랬었거든요. 네. 너무 빚 지는 게 싫어서 빚 때문에 고생을 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했는데 저는 요즘은 좀 빚을 좀 졌어요. 최근 몇 년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빚에 관대한 사회에서 지금 계속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빚에 좀 덜 관대해지는 사회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네. 너무 이제 그동안 너무 남의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 사람들이. 대표님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시간 오랜 동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렇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에서 가장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시장은 1년, 2년 단위로 보게 되면 변동성이 크지만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거의 S&P 500에 대한 분석이지만 거의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S&P 500 ETF에 만약에 10년 동안 적립식이 났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가 10년 다 토탈리 해서 난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반영하는 거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시간인데 시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이 사람이 꾸준히 투자하면서 결국은 시간의 지평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뛰어난 투자가들은 사고 팔기도 하고 마켓 타이밍도 하고 잘 할 수 있지만 저희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도 제 주변에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그분들 따라할 생각 엄두를 안 내요. 이제는 아예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분들이 종목 얘기 다 해주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전 그분들 잘 못해요.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 포트 다 얘기해줘요. 저한테. 그래도 전 그것처럼 돈 못 벌어요. 그게 어떤 그 종목을 다루거나 시간이나 인내심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주식 종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편으로 제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력을 적게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적립식으로 여러분들 10년 동안 투자하시는 거예요. 10년, 20년씩. 꾸준히. 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자금 부자가 되시죠.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이 그 Just Keep Buying 이렇게 부제로 써 있더라고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 개의 단어. Just Keep Buying. 그냥 살아. 그죠. 계속 유지해라. 네, 사는 걸 유지해라.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